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때는 2009년 6월 4일 자정이 가까워진 늦은 시각에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의 한 가정집엔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이 집에 살던 11살 된 아들 정군이 아직까지 귀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정군은 이른 저녁에 집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태권도 학원에 갔었습니다. 하지만 끝날 시간이 훨씬 지나도 아들이 귀가하지 않아요. 부모는 가장 먼저 태권도장에 전화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수업 끝나고 집에 갔습니다. 이 대답만 돌아왔죠. 그럼 친구 집에라도 간 걸까요? 부모는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 집도 모두 수소문했지만 아이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결국 실종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뜻밖에도 경찰이 가장 먼저 의심한 건 가출의 가능성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정군의 말버릇 때문인데요. 아이가 평소에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나 집 나갈 거야! 라고 했대요. 근데 11살 된 애가 그렇다고 해서 정말 집을 나갔을까요? 물론 아이 수사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일단은 같은 태권도장을 다니는 아이들을 탐문했죠. 그 결과 학원이 끝난 후에 정군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오면서 더욱더 납치나 실종이 아닌 자발적인 가출의 무게를 둔 겁니다. 헌데 부모의 생각은 완전 달라요. 애가 평소에 막 집 나갈 거야! 라고 했다 해도 이건 투정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출까지 할 만한 어떤 갈등이나 계기가 최근에 전혀 없어요. 근데 경찰은 가출이라고 하지. 답답해진 부모는 결국 사비로 4,000장의 실종 전단을 제작했고 주민들에게 직접 배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나서 광주경찰서에 한 통의 제보가 들어왔죠. 수학이 넘어 여성 A씨. 그녀는 최근에 정군의 부모가 배포한 실종 전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보 통화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사실은요, 제 애인이 수상해요. 자, 그녀의 증언을 좀 들어볼까요? 정군이 실종된 6월 4일 밤 11시 30분쯤입니다. 그녀는 광주에 있는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A씨의 애인 48살 이기훈도 함께 오게 되죠. 그렇게 한참 술자리를 즐기고 있을 즈음 애인 E씨가 대뜸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가 있잖아. 오늘 사고가 좀 있었는데 초등학생을 차로 치여서 죽였어. 이 말에 애인 A씨는 어이가 없었어요. 술자리에서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남친이 너무 취해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얼마 후 우연히 초등학생 실종 전단을 받아봤는데 같은 날이네? 그래서 이 A씨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보를 하게 된 겁니다. 6월 10일 새벽 4시 제보를 접수한 경찰이 즉각 이기훈을 찾아갑니다. 당시 그는 자택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를 즉각 임의동행해서 조사를 시작했죠. 이기훈은 말도 안 된다 라면서 범행을 부인해요. 자기가 술김에 허풍을 좀 떤 거래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조사가 계속되면 될수록 강도가 높아질수록 이기훈의 자신만만한 태도는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안색이 바뀌더니 마침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자백을 시작했죠. 사고가 있던 날 저녁 8시 반, 이기훈은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광주 일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여긴 상가가 밀집해서 평소 보행자가 많은 곳이에요. 근데 뭐가 그리 급했는지 신호를 무시하고 험하게 운전을 한 겁니다. 그러다 마침 이때 태권도장을 끝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정군을 차로 들이받게 된 거죠. 이기훈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이미 아이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눈으로 봤을 때요. 근데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네? 목격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급히 아이를 차에 실었는데 이미 아이가 너무 크게 다쳐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혼자 판단하게 되죠. 물론 그래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이기훈은 겁이 났습니다.
그는 인테리어 업자예요. 그래서 운전이 필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자기 승합차에다가 다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일을 했으니까요. 근데 내가 사람을 치웠다? 이러면 운전을 못해서 내 밥줄이 끊길 텐데. 결국 그는 병원 대신 이 아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자, 이게 이기훈의 진술인데 여기까지 들은 경찰이 일단 이기훈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혐의로 구속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뺑소니 혐의죠. 그리고 나서 정군을 유기한 장소를 찾아 나섰는데요. 전남 단양군의 한 야산 깊은 계곡이었어요. 이틀간 경찰 200명이 동원돼서 결국 6월 11일 낮 1시 반 계곡 밑에서 정군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끝날 줄만 알았던 사건이 이제부터 엄청난 반전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찾게 된 정군의 시신을 살펴보니까 수상한 점이 있어요. 육안으로 봤을 땐 피부가 찢기고 또 구멍이 나 있는 창상까지 발견된 거죠. 처음에는 뺑소니 사고가 난 과정에서 생긴 줄 알았는데 좀 이상합니다. 왜냐면 이 정작 사고를 낸 이기훈의 차량은요, 비교적 멀쩡해요. 그의 자백대로 아이를 치자마자 애가 곧 죽을 것 같았다, 이걸 예견할 정도였다면 충격이 꽤 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차는 특별히 부러지거나 훼손된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경찰이 수상함을 느끼고 이기훈의 차를 수색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 차의 조수석 부근에서 흩뿌려진 형태의 혈흔이 나와요. 왜 이런 형태의 핏자국이 조수석에 남았을까요? 의문을 품은 경찰은 사건의 진상을 좀 더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정말 목격자가 없었는지 이 상가 일대를 다시 한번 탐문하게 돼요. 그러자 기적적으로 그날 교통사고를 봤다는 한 고등학생이 등장했어요. 17살 여고생인데 우연히 승합차가 초등학생을 치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증언은 이기훈의 자백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끽 하면서 정군으로 보이는 초등학생이 차량에 부딪히긴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금세 스스로 벌떡 일어났죠. 약간 머리에서 피가 나는 듯 했지만 분명히 혼자 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고 아이가 겁을 먹었는지 오히려 막 상가 쪽으로 달려가는데 이때 승합차에서 남성이 내리더니 급하게 아이를 따라가서 붙잡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조수석에 태우고 사라졌죠. 와, 충격이에요. 이거 완전 스토리가 지금 다르거든요. 이기훈의 자백과 달리 사고 직후 정군의 상태는 결코 심각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벌떡 일어났으니까요. 이 증언을 토대로 경찰이 다시 이기훈을 추궁했죠. 그러자 그는 또 한 번 고개를 떨굽니다. 그제서야 너무도 추악하고 가슴 아픈 이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드러나요. 일단 그가 사고를 낸 당시 이기훈은 음주운전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무면허였고요. 과거 2005년 3월에 이미 제주도에서 음주운전을 한번 걸려서 면허가 취소됐대요. 그러다 2년 뒤인 2007년 7월 전남 장흥에서 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서 2년간 아예 운전면허 시험 응시 자체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2008년 6월에 운전면허 취소가 사면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아직 시험을 보지 않아서 여전히 무면허 상태인 거죠. 근데 인테리어 업자잖아요. 그래서 맨날 자재를 차에 싣고 다녔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줄곧 무면허로 다닌 거예요. 거기에 음주 운전까지 또 인사사고까지 내게 된 상황. 목격자의 말처럼 사고 직후 정군은 경상을 입었고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이기훈 또한 처음엔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목적으로 조수석에 태웠고요. 또 실제로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아이 데리고 갔어요. 저녁 8시 40분 아이와 함께 병원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남아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정군은 너무도 씩씩한 모습으로 잘 걷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죠. 시간이 늦어서인지 하필 해당 병원의 MRI 진료가 마감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다른 병원을 좀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권유를 했고, 이기훈이 알겠다면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나서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이기훈이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그냥 벌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려면 이 아이를 죽여야겠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아니, 방금 전까지 병원에 아이를 데려다 준 사람이 왜 갑자기 마음을 이렇게 바꾼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기훈이 일관적으로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습성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사실 정군을 병원에 데려가긴 했는데 그것도 상식적으로 어떤 선의는 아니었다는 거죠. 사고를 본 목격자가 없었다라는 전제하에 일단 이 상황을 좀 피해보자, 모면하자라는 생각에서 그냥 차에 태웠을 수 있다는 분석. 이걸 뒷받침하는 증거로요, 그는 병원에 가는 내내 정군의 부모에게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같으면 그래도 애를 치웠고 애가 다쳤는데 부모님 연락처 뭐니? 라고 묻고 그 상황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병원에서의 행동도 수상합니다. 어쩌다 다쳤는지 사고 경위를 설명한 게 아니라 다짜고짜 저기 MRI 찍을 수 있어요? 라고 물었다고 해요. 즉 이건 검사를 통해서 아이가 지금 멀쩡한지만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게 좌절됐잖아요. 그러니까 극도의 스트레스가 몰려옵니다. 이걸 어쩌지? 그러다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마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병원에서 나와서 자기 차를 타기까지 고작 2분이었어요. 그 2분 만에 마음을 바꾸게 된 거죠. 이후 이기훈은 다른 병원으로 가는 대신 외진 시골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정군도 그제서야 이상함을 느꼈는지 불안에 떨면서 막 울먹였죠. 아저씨, 살려주세요. 하지만 이기훈의 마음은 쉽사리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고 지점에서 11km 정도 떨어진 담양군 고서면의 한 저수지로 이동했는데, 여긴 평소 이기훈이 낚시를 하러 종종 찾던 장소였습니다. 차를 세웠고 그가 뒤에서 무언가를 꺼내 드는데, 세상에나 사냥용 공기총이에요. 공기총. 갑자기 공기총이 어떻게 차에서 나와요? 이기훈은 지난 2007년 4월 수렵 목적으로 공기총 소지를 허가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마침 차에 그 총이 있었던 거죠. 그걸 꺼낸 이기훈은 그 자리에서 조수석에 앉은 아이를 향해 6발을 거침없이 발사했어요. 이건 국가수 부검 결과와도 일치하거든요. 아이는 머리와 가슴, 옆구리에 공기총을 맞았고요. 직접적인 사인 역시 총상입니다. 아이의 몸 안에서는 깊게 박힌 총알이 발견되었죠. 그리고 잠시 후 이기훈은 숨진 정군을 다시 차량에 태우고 20km 정도 떨어진 담양군 만월리 계곡으로 이동했습니다. 피를 흘리고 쓰러진 그 작은 아이의 시신을 양손으로 들고는 숲길을 200m 정도 더 올라갔고요. 그리고 계곡 아래로 던진 거예요. 이 자백을 하는 내내 이기훈은 저의 그 음주운전 또 무면허 이게 다 알려질까 제가 너무 두려워서 그랬어요. 이 말만 반복합니다. 아니, 살인보다 면허를 빼앗기는 게 지금 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집에는요, 교통사고 피해자로 누워있는 아내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기훈이 자기가 가족을 다 부양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 운전이 꼭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이 사건의 결정적인 제보자가 누굽니까? 이기훈의 애인 A씨였습니다. 즉 그는 아픈 아내를 두고 내연녀와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죠. 이기훈의 변호사 측은 뭐라고 하냐면, 평소 이 사람이 알코올 의존 증세를 보였고 또 술을 마시면 폭력성이 과도해진다. 즉 무면허 또 음주운전에 사고가 났으니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최악의 판단을 한 거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너무 하찮은 변명으로만 들리거든요. 멀쩡히 살아있는 아이였습니다. 그것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애를 공기총으로 쏴 죽이고,
또 시신을 유기하고, 그리고 나서 단 3시간 만에 내연녀 만나서 술자리에 합석한 거예요. 한편 사건이 알려지고 경찰의 초동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었습니다. 처음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단순히 가출로 오인했다라는 점이 문제였어요. 우선 잘 생각해보면 학원 끝나고 분명 아이를 봤다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증언이요. 근데 사실 이건 착각이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라서 봤다고 오인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경찰이 그걸 그대로 믿어버렸다. 아이들의 말 그대로. 이게 치명적인 실수라고 지적된 거죠. 여러분, 이 사건 만약 내연녀의 제보가 없었더라면 정구는 어쩌면 지금까지도 행방불명 상태였을지 모릅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검찰은 그에게 사형받아 마땅하다고 구형합니다. 하지만 2009년 8월에 열린 재판에서 이기훈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면서 그는 현재까지 복역 중입니다. 재판부가 말하길 피고는 범행 후 초동 수사까지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린이를 때리고 공기총으로 쏴 살해하는 범행 수법도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죄를 명백히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뒤늦게 반성하는 점 등을 첨삭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엔 사실 그가 반성문을 제출한 점이 고려됐다고 해요. 글쎄요, 고작 반성문 몇 장 썼다고 얼마나 대단한 참회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적할 문제는 또 남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어떻게 음주운전과 전과가 있는 사람이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았는지도 의아해했어요. 현행법에서는 상해, 폭행,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은 수련 및 사격용 총포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에 음주운전은 빠져 있더라고요. 이건 그만큼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우리의 사회상이 반영이 된 거겠죠. 음주운전자들은요, 상습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충동성이 강하고 알코올 중독의 가능성도 높죠.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지적해요. 이미 1차적으로 잘못을 선택을 한 만큼 2차, 3차 무거운 범죄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니까요. 해당 사건이 발생하고 1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연 그 사이에 우리 사회는 얼마나 성숙해졌을까요? 그 사이에 또 다른 잠재적인 이기운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너무도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5년 2월 25일 아침 8시 14분 세종시 장군명 금암리에 위치한 한 편의점인데 이곳은 인근에 대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이 자주 오가던 장소죠. 평소처럼 손님들이 닥칠 아침 시간에 갑자기 편의점에서 불길이 피어올랐습니다. 다행히 연기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머지않아 소방관이 출동했죠. 그런데 여기서 작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2곳이 있었는데 하나는 화재가 난 곳이고 또 다른 곳은 대학교 바로 밑에 있던 곳입니다. 전화상으로 대학교 근처 편의점이에요. 이렇게 접수를 받은 소방대가 위치를 혼동했고 이후 현장 도착이 다소 늦어졌죠. 어쨌든 소방대원이 제대로 편의점에 도착한 뒤 화재는 금세 진압됩니다. 하지만 끔찍한 사건은 이제부터입니다. 편의점 내부에서 52살의 남성 송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 편의점 사장이었는데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죠. 그런데 문제는 사인입니다. 화재로 숨진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의 몸에서는 총상이 발견됩니다. 경찰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님을 즉각 인지했죠. 아니, 총상이라뇨. 강력 사건입니다. 아니, 그럼 화재는요? 범인이 총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일부러 방화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은 머지않아 수상한 차량 한 대를 발견했어요. 편의점에서 불과 약 100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산타모 차량이었죠. 내부를 살펴보니까 안에 사냥용 엽총 한 정이 들어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차의 주인이 용의자라는 게 직감됩니다. 하지만 차주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고요.
세종시에서 벌어진 이 총격 사건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같은 날 오전 이 화재가 난 편의점에서 약 50m 떨어진 가정집에서도 총에 맞아 사망한 시신이 발견되었어요. 그것도 무려 2구나 말이죠. 집 안방에서는 74살의 남성 김 씨가 발견되었고 또 그 집 앞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50대의 남성 김 씨가 숨져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자지간이었어요.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편의점에서 불이 나기 직전이었죠. 그러니까 먼저 발생한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범인이 먼저 가정집에 와서 2명의 남성을 각각 총으로 쏴서 죽인 후 마지막으로 편의점에 가서 주인 송 씨를 살해한 후 불을 지르고 달아난 정황입니다. 아니, 저기 피해자 3명과 총을 휘두른 범인 이들이 다 알고 있는 사이였을까요? 일단 범인은 금세 특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선 가장 중요한 단서가 있죠. 바로 차에 남아있던 엽총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에 따라서 총기를 경찰서에 신고하고 거기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출고를 할 때도 경찰서에 수렵 신고를 해야만 가지고 나갈 수 있고요. 문제의 엽총은 사건 당일 새벽 6시 26분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에서 출고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이 총기의 주인은 50세 강 씨였고요. 그는 그날 엽총 2정과 실탄 32발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자, 그가 범인일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경찰이 우려하는 건 다른 거였습니다. 총 2정을 가져갔잖아요. 즉 현장에서 발견된 엽총 말고도 그는 지금 또 다른 엽총 1정을 소지한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총격 사건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때문에 인근 군부대까지 총동원되었고 일대 진입로를 봉쇄하면서 범인 추적에 총력을 다하게 되는데, 그런데 마침 아침 10시 6분 이 화재가 난 지 2시간 만이었는데 편의점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금강의 갈대숲에서 변사체가 발견됩니다. 신원 확인 결과 그는 경찰들이 쫓고 있던 용의자 강 씨였죠. 사체는 머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고요. 그의 배 위에는 엽총 1정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동 거리로 추정해 봤을 때 총격 사건을 벌이고 약 1시간 후인 아침 9시 반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용의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취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강 씨는 왜 하루아침에 3명을 살해한 건지, 경찰은 강 씨와 피해자들 간의 관계에 주목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꼬이고 꼬인 관계 속에 중심에 있는 한 여성이 떠오르게 되죠. 그녀는 바로 편의점 사장 송 씨 외에 이곳을 함께 운영하고 있던 여주인이었습니다. 48살의 김 씨였죠. 송 씨의 현재 연인이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앞서 집에서 숨진 부자의 딸이자 여동생입니다. 범인과는 무슨 관계였냐고요? 죽은 강 씨와는 과거 연인 사이였죠. 자, 정리를 하자면 강 씨가 헤어진 연인 김 씨에게 앙심을 품고 그녀의 현재 애인 편의점 사장과 또 근처 자택에 살고 있던 아버지와 오빠까지 모두 살해한 정황입니다. 이 비극이 일어났던 당시에 김 씨는 다른 지역에서 세종 쪽으로 돌아오고 있던 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화를 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의 강 씨와 김 씨의 관계는 꽤나 진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동거를 했는데 사실혼 관계나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하지만 사건으로부터 1년 6개월 전인 2013년 8월 이별했습니다. 이별한 지도 꽤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헤어지는 과정에 잡음이 있었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함께 축적해온 재산이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내 거니 네 거니 하면서 분할 문제를 두고 갈등이 생겼는데요. 특히 그 중 하나가 편의점이었습니다. 이 편의점은 김 씨, 그러니까 여성 김 씨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연인이던 시절 강 씨 또한 이 편의점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이별하고 나서 강 씨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했고요. 이때 김 씨의 아버지는 위자료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제시했는데 강 씨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예 이 편의점에서 나오는 수익을 자신과 나누게 해달라라고 요구했죠.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사실상 김 씨 가족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금전적인 관계가 유지되니까 결코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한참 분쟁이 벌어지던 사이 김 씨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고 두 사람은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녀의 친오빠 역시도 편의점을 공동 운영했고요. 그런데 이걸 알게 된 강 씨가 분노에 치밀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게다 새로운 남자까지 끌어들여서 다 해먹으려고 해? 이렇게 강한 앙심을 품게 된 거죠. 이후 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그는 자신의 거주 관할지인 수원 태장파출소에서 산양농 엽총 2정을 보관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5년 2월 23일 돌연 여기에 있던 엽총을 사건 현장과 가까운 충남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로 옮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엽총은 여기에 보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5년 2월 25일 새벽 6시 25분 그날 강 씨는 수렵복을 다 챙겨 입은 채로 신관지구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엽총 2정을 출고하게 돼요. 여기까진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날 지구대에서 찍힌 모습을 좀 볼까요? 그가 경찰서로 들어왔죠. 새벽 6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다가 엽총 2정을 지구대에서 출고하게 됩니다. 사건 직전에 지구대에 도착해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경찰분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이후 강 씨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곧장 세종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전 애인 김 씨의 집 근처에서 대기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8시 김 씨의 오빠가 출근을 위해 집 밖으로 나왔고 차에 올라탄 순간 강 씨가 엽총을 당겼고 그대로 살해합니다. 근데 하필 그날 차에는 김 씨 오빠만 있던 게 아니에요. 아들도 함께 있었죠. 그나마 강 씨의 목표는 오직 오빠였기 때문에 아들은 건드리지 않고 오빠만을 조준해 살해했습니다. 이후 그는 거침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 중이었던 김 씨 아버지를 마주했고 즉각 총으로 살해합니다. 사실 이때 현장에는 아버지의 지인도 함께 밥을 먹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쏘지 않았죠. 이후 강 씨의 폭주는 계속됩니다. 다음으로 차를 몬 곳은 얼마 떨어지지 않은 문제의 그 편의점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김 씨의 현재 애인 그 송 씨를 마주쳤고 끓어오르는 분노에 또다시 방아쇠를 당겨요. 그렇게 처참한 살상이 끝나고 웬일인지 그는 그냥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편의점 곳곳에 신호를 뿌린 뒤 불을 붙이고 도주했죠. 금전적인 논쟁의 중심에 있던 편의점이었기 때문에 다 파괴해버리고 싶었던 건지 혹은 송 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싶었던 건진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미 아버지를 살해할 때 현장을 목격한 성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범행 흔적을 지우고 도주하기란 건 쉽지 않다는 걸 이미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약 1시간 후 그는 인근에 있는 금강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막을 내리게 되죠. 경찰은 강 씨가 사전에 범행을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미리 사건 현장과 가까운 데다가 총기를 옮겨둔 점, 이게 가장 강력했죠. 또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오로지 그들만을 조준하고 살해했다는 점에서도 이게 단순히 우발적으로 끌어오른 살기를 참지 못했다고 보긴 힘드니까요. 하지만 정작 용의자가 사망하게 되면서 범인이 사망하게 되면서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죽은 피해자들의 유가족이자 또 연인이었던 김 씨에게는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절망적인 날이었겠죠. 여러분, 총기 소지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편의점이라는 이 익숙한 장소에서 벌어진 총기 사건. 당시 뉴스를 접한 사람들의 충격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담으로 이날은 인근에 있는 고려대 세종 캠퍼스 신입생 OT 일정이 잡혀 있었거든요. 또 인근 중학교도 등교일이었고요. 하지만 이 두 학교 모두 서둘러 일정을 취소했죠. 그 외에서도 지역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총기 사고였으니까 당연했겠죠. 한편 범인 강 씨가 총기를 입고한 이 충남 지역엔
수렵이 가능한 지역이 없다고 해요. 조금 따져보면 그가 갑자기 수원에서 이 충남 쪽으로 총기를 이동했을 때 범행은 어쩌면 이미 계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도 그걸 쉽게 알아차리지 못했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총기는 주거지나 수렵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의 경찰서 어디에서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지구대에서 총을 가지고 나갔다는 점이 이 사건이 더 소름 돋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근데 여러분, 참 우리에게 유난히도 익숙하지 않은 총기 사건이란 주제가 여기서 끝인 줄 알았겠지만 심지어 이틀 후에 또 발생합니다. 이번엔 화성시였는데 아주 비슷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던 거예요. 2015년 2월 27일 아침 9시 반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의 단독주택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범인은 75살의 전 씨였는데 자신의 형 집에 침입을 해서 사냥용 공기총으로 형과 형수를 살해했어요. 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까지 총 3명을 살해합니다. 이후 자신의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범행 동기는 가정 불화였는데 범인은 사건 직전 파출소에서 총기를 가져왔다라는 점이 앞서 편의점 사건과 너무 유사하죠. 정말 단기간에 벌어진 2건의 총격 사건. 즉각 국내 총기 관리 실태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두 사건에서 밝혀진 맹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경찰서에서 총기를 보관하긴 해도 막상 가지고 나간 다음에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라는 점이겠죠. 애초에 총기 소지 허가 제도를 더 까다롭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생겨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총기 문제가 참 한국에선 워낙 낯설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려하는 목소리조차 크게 공론화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더 많은 총기 사고가 발생해야 그제서야 허둥지둥 규제를 강화하는 걸까요? 모르셨겠지만 실제 국내에선 매년 10여 건 이상의 총기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요, 불법으로 해외에서 총기 부품을 반입한 후에 이걸 다시 조립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누가 어디서 어떤 불법 총기를 소지하는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총기 사고. 이건 해외 뉴스에서나 들었지 한국의 문제는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어쩌면 안전하다고 마음 놓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사각지대는 아닐까요? 저는 사건 자체가 그저 비극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약점을 침투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걸 바로 고쳐야만 이렇게 사건을 되짚는 것도 더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거 아닐까요? 총기에 대한 안전교육은 물론이고 까다로운 소지 허가,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단속이 절실한 타이밍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